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작품은 김강균의 추일서정입니다. 김강균은 일단 30년대 모더니즘 시를 썼던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단일한 사조라기보다는 기존의 전통적인 사조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새로운 기법이나 새로운 관점을 표현했던 그런 일련의 경향을 모더니즘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김강균 시인 같은 경우에는요, 회화성을 중시해서 기존에 아무래도 시 같은 경우에는 음악성이나 서정성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시가 됐었죠. 근데 이런 쪽보다는 작품이 이제 어떤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 특히 그러한 이미지를 회화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회화성을 굉장히 중시한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어떤 낯선 비유를 잘 활용하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 작품을 읽을 때, 이 추일서정에서도 어떤 이미지, 그리고 어떤 그림을 보여주고자 했는지 좀 한번 살펴보고, 어떤 비유적 표현을 많이 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을 먼저 살펴볼게요. 추일서정. 자, 추일은 가을이라는 의미고 서정은 정서, 감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추일서정은 가을날 느끼는 감정, 정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 시를 읽어가면서 화자가 가을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좀 주로 생각하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론 볼게요. 낙엽은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자, 화자는 지금 낙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낙엽을 바라보면서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를 떠올리고 있어요. 꼭 망명 정부의 집회 같다. 자, 여기서는 은유법을 우선 비유법 중에 은유법을 쓰고 있죠. 자, 원관념인 낙엽과 보조관념인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에는 어떤 유사성이 있나요? 그렇죠. 쓸모가 없죠. 그래서 낙엽을 바라보면서 참 쓸모없음, 가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쓸모없음, 가치 없음. 그리고 또 그 낙엽을 보면서 화자는 포화에 이지러진 도룬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나게 한다고 합니다. 자, 포화라는 건 대포나 총 같은 것을 쏠 때 나는 그 불을 얘기하는데요. 그런 대포나 총에 의해서 다 부서지고 이지러진 도룬시, 폴란드의 도시 이름이에요. 자, 도룬시의 그런 가을 하늘이 생각난대요. 굉장히 쓸쓸하기도 하면서 황폐함, 황량함 이런 분위기가 떠오르겠죠.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자, 낙엽을 바라보던 화자가 이번에는 시선을 바꿔서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길이 좀 꾸불꾸불한가 봐요. 왜?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있다라고 했거든요. 자, 우선 여기서 또 비유적 표현이 쓰였죠. 자, 비유적 표현, 직유법 쓰여졌습니다.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요. 그냥 대강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넥타이 같진 않지만. 자, 길이 막 구겨진 넥타이처럼 막 꾸불꾸불하게 이렇게 보여요. 한 줄기니까. 그런데 그 길 저 끝에는 강렬하게 햇빛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막 햇빛이 이렇게 내리쬐고 있는데 이게 강렬하다 보니 너무 밝다 보니 요 끝에 길은 이제 햇빛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눈이 부셔서. 어렵지 않죠? 그 일광의 폭포 속으로 그 길이 사라지고. 자, 이 부분에도 역시 또 비유적 표현을 쓰고 있죠.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일광을 내리쬐는 이 햇빛을 폭포에 빗대고 있네요. 즉 원관념은 일광,
보조관념은 폭포가 되겠죠. 이 부분 은유법 써줄게요. 그래서 화자는 길을 바라보다가 눈이 부신 햇볕에 시선이 갑니다. 그러다가 저기 들판에 다시 읽어볼게요.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며 세로 2시에 급행차가 들을 달린다. 저쪽 편에 자 여기 뭐 이렇게 들판이 있다고 치고 여기서 자 기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열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담배 연기를 내어 뿜으면서 간다라고 했겠죠. 이때 담배 연기는 뭘까요? 기차가 담배를 필 리 없으니 기차에서 옛날 기차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뭐라고 하죠? 증기? 뭐 연기라고 해도 좋고요. 이렇게 증기 연기를 막 내어 뿜으면서 이 오후 낮 12시인 것 같아요. 그쵸? 낮 12시에 들판에 기차가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표현법을 본다면 여기서 담배 연기도 마찬가지 그 열차가 내뿜는 그 열차 연기 내지는 뭐 증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따라서 이 부분도 은유법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저 화자는 낙엽을 보다가 길을 바라봤고 넥타이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내리쬐는 햇볕을 보다가 저쪽에 2시 급행 열차가 막 연기를 뿜으면서 들판을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럼 또 이쪽에 뭐가 있죠? 포플러 나무가 있어. 근데 이 포플러 나무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자, 포플러 나무의 근골 사이래요. 자, 근골이라는 것은 자, 근은 이제 근육을 보통 의미하고 골은 뼈잖아요. 자, 뼈. 뭐 뼈대라고 해도 좋고요. 포플러 나무의 근육과 뼈대? 이게 지금 가을이니까 그리고 낙엽도 다 떨어졌으니까 그 포플러 나무의 앙상한 그 나뭇가지를 빗댄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 근골 역시 비유적 표현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은유적 표현이겠죠. 그래서 포플러 나무에 이 앙상한 그 나뭇가지를 사이에 두고 뭐가 보이냐면 공장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자, 공장 지붕이 글쎄 어떻게 생겼는지 자세하게는 뭐 모르겠지만 흰 이빨을 드러낸다라고 봤을 때 약간 삐죽삐죽하게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공장 이빨이 너무 되게 뭐 날카로운 이미지? 뭔가 좀 으스스한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흰 이빨을 드러내고 있는데 또 그쪽에 또 한 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막 철책 같은 것이 어떻게 생겨야 될까? 뭐 이런 식으로 공장 주변을 이렇게 철책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철책이 막 바람에 나부끼고 있어. 그리고 또 그 위에는 셀로팡지로 만든 구름 하나가 떠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구름이 이렇게 떠 있는데 근데 왜 또 셀로팡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다시. 자, 공장 지붕 흰 이빨.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 은유적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장 지붕을 뭐 그냥 만약 정말 이렇게 생겼다면 그냥 뭐 삼각형 모양으로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왜 흰 이빨 꼭 무슨 짐승 내지는 괴물처럼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화자의 생각을 여기서 좀 간접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전체적으로 있던 이런 도시 이미지, 도시 문명을 화자가 쭉 그려주고 있는데 이 도시 문명이 상당히 쓸쓸한 분위기입니다. 그죠? 도시 문명의 어떤 쓸쓸하고 뭔가 황량함 이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시 속에서 이런 도시 문명의 황량함에 대해서 화자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화자가 긍정적으로 인식했다면 이렇게 공장 지붕을 어떤 괴물이나 어떤 짐승처럼 표현하진 않았겠죠. 그러면서
철책이 또 이렇게 나부끼고 있고 여전히 황량한 분위기를 지속하고 있죠. 그 위에 셀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덩그러니 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마찬가지 은유적 표현 쓰고 있습니다. 구름을 셀로판지로 표현을 했죠. 아마 그 셀로판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셀로판지. 그 왜 바스락바스락 거리면서 되게 얇고 이렇게 좀 비치는, 뒷면이 이제 비치는 그 종이잖아요. 비닐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이 구름이 막 무슨 솜사탕처럼 뭉게뭉게 막 이런 구름은 아닌 것 같고 되게 좀 가벼워 보이고 옅은 구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옅은 구름이 하늘에 이렇게 떠 있습니다. 그런데 화자는 그럼 이때 뭐 하고 있었냐? 보면 자욱한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며 화자는 그 옆에 이제 주변에 약간의 어떤 뭐 잡초나 이런 것들이 우거져 있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곳에서 풀벌레 소리가 나는데 거길 이렇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소리를 발길로 찬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부분에서의 어떤 감각을 좀 생각해 보면, 자, 소리를 발길로 찬다라고 했으니까 청각을 발길로 찬다? 시각화시켜서 지금 표현하고 있죠. 따라서 공감각적 이미지를 쓰고 있다라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공감각적 이미지, 공감각적 심상. 물론 학교에 따라서는 요 발길로 찬다라는 것을 어쨌든 피부에 닿는 감각적인 걸로 봐서 촉각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각의 시각화 또는 청각의 촉각화라고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풀벌레 소리를 발길로 차면서 이렇게 걸어가면서 홀로 황량한 생각을 버릴 곳이 없어서 화자는 지금 아무도 없나 봐요. 홀로. 이 부분에서는 시적 허용도 쓰고 있네요. 시적 허용은 운율적인 어떤 요소 그리고 의미를 강조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 부분의 경우에는 화자의 쓸쓸함이나 고독감 같은 것들을 더 부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정말 홀로 아무도 없이 황량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화자는. 그렇죠. 지금 이 아무것도 없는 굉장히 이런 황량한 꼭 무슨 모래바람이 막 일 것 같은 이런 도시 문명 속에서 화자는 고독감과 황량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정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얘기된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여기서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중요하겠죠. 화자의 정서를 직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황량한 생각을 버리고 싶은데 지금 그것을 버릴 곳이 없어요. 그래서 화자가 어떤 행동을 하냐?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황량한 생각을 버리고 싶어서 저리 가버려! 라는 의미일까요? 하면서 돌팔매질을 했어요. 따라서 여기서 돌팔매질의 어떤 의미는 화자가 느끼고 있는 어떤 고독감이나 황량함, 뭐 쓸쓸함 이런 것들에서 자, 벗어나고자 하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쓸쓸함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돌을 확 던졌어. 자, 그런데 아무래도 돌팔매질 하면 이미지는 당연히 상승의 이미지예요. 돌팔매 하면 일단 떠오르는 것은 이렇게 돌이 올라갈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상승 이미지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아래로 봤더니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자, 저쪽 편에 이제 돌이 날아가는 방향이겠죠. 저쪽 편의 풍경이 장막처럼 보였나봐, 화자의 눈에는. 이 부분도 역시 비유적 표현이 쓰여졌습니다. 은유. 자, 풍경을 장막이라고 표현하면서 어쨌든 저쪽 편의 장막에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 간다. 뭐가요? 돌이. 그러니까 돌을 내가 던져서 이렇게 갔는데 결국은 저쪽 편에 이렇게 반원을 그리면서 결국 돌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화자는 결국은 이 고독감과 쓸쓸함에서 벗어나고자 해서 돌을 던졌지만 결국 고독한 반원을 그으면서 다시 땅으로 떨어지게 됐으니 결국은 벗어나고 싶었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벌써 다 봤습니다. 어려울 거 하나도 없죠. 머릿속에 어떤 한 장의 사진 내지는 한 장의 그림이 떠오르고 있나요? 그럼 시를 잘 이해한 겁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게요. 자, 이 시는 전체적으로 보면 앞부분에서 특히 화자가 낙엽을 바라보다가 길로 시선을 이동했고, 그러다가 이제 뭐 일광도 잠깐 봤고, 다가 새로 도시 급행차가 달려가는 걸 쫙 봤습니다. 그러고 다음에 이제 포플러 나무, 그 사이에 공장의 지붕, 철책, 하늘의 구름을 바라보다가 너무 황량하고 쓸쓸해. 그래서 돌팔매질을 던졌고 결국 그 돌은 돌팔매질을 했고 그 돌은 다시 툭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봤더니 이 시는 어떻게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겠다. 어디 쪽으로 나누면 될까? 요 부분이요. 이렇게 지금 구름까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앞부분은 전체적으로 어떤 직접적으로 화자의 정서가 노출되진 않았지만 황량한 어떤 가을의 풍경이 한 장의 그림처럼 제시되는 이미지 중심으로 주로 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요 뒷부분에 이제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면서 이렇게 풀벌레의 소리를 발길로 차면서 황량한 생각이 들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돌을 던지고 하지만 결국 그 고독함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화자의 쓸쓸함과 어떤 고독함이 좀 드러나고 있죠. 그렇다면 앞부분에서는 외부적인 부분 그 다음 뒷부분에서는 내면적인 부분으로 후정의 시상전개 방식이 좀 드러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작품을 이렇게 시를 쭉 봤을 때 서술어 부분을 좀 볼게요. 생각게 한다. 그죠? 그리고 달린다. 그죠? 그리고 어디 있었지? 마지막 잠기어 간다. 눈치챘나요? 네. 현재형이네. 그죠? 현재형의 종결 표현을 쭉 쓰고 있어요. 이제 시제가. 현재형은 당연히 작품 전체적으로 생동감을 주는 효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하나 더. 이 작품에서 여기를 좀 표시해 볼게요. 두 번째 행에 이지러진. 좀 예쁘게. 이지러진. 그리고 몇 행이지? 여기. 5행. 일광의 폭포수로 사라지고. 이 부분 사라지고에다가 좀 체크해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잠겨간다. 요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제가 삼각형으로 지금 표시한 부분, 이 부분 공통적으로 어떤 이미지예요? 막 이지러진다, 사라진다, 잠겨간다. 전체적으로 뭔가 없어지는 느낌? 상실. 그죠? 내지는 뭐 소멸. 그죠? 또는 뭔가 하강적인 이미지의 시어들이에요. 따라서 이 시는 상실과 소멸과 어떤 하강적인 이미지의 시어들을 통해서 이런 현대 문명의 어떤 그 황량함을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황량한 이런 가을 풍경, 가을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그 어떤 도시적인 정취를 풍기고 있죠. 도시적인 분위기, 도시적인 정취. 또 다른 표현으로는 이국적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도시적이라는 건 뭐 예를 들어 뭐 공장 지붕, 뭐 이런 뭐 넥타이라는 시어도 좀 그렇고
뭐 셀로팡지 이런 것들이 좀 시골하고는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떤 이미지는 도시의 이미지인데 특히 여기 막 폴란드, 뭐 도룬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작품의 어떤 이국적인 정치를 좀 드러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적이고 좀 이국적인 정치가 좀 드러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어떤 특히 앞부분의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인 어떤 대상의 객관적인 묘사가 주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떤 모더니즘의 특징이에요. 따라서 이런 묘사를 통해서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 정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절제하고 있지만 전혀 감정이 제시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잘못된 표현이겠죠. 왜? 마지막 부분에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황량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 사람 쓸쓸하구나 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이 뭐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김강균 시인의 작품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 진정한 모더니즘이냐, 모더니즘이라면 이런 어떤 화자의 개인적인 정서가 노출되면 안 되는데 김강균 시인의 작품은 감정을 너무 과도하게 노출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평가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그래도 회화 이미지 중심의 감정을 절제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시를 지금 다 한 것 같은데요. 요 정도 하면 어떤 내신이나 또는 수능 특강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거의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하다가 뭔가 궁금한 점이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로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